뉴욕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리비아 사태에 따른 유가 부담이 시장 투자 심리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원자재와 에너지 관련주 부진이 부담이 됐습니다.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0.61% 내린 배럴당 104달러 3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도매업체들의 재고가 전월비 1.1%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더 많은 재고를 비축한 것으로 분석돼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주간 모기지 신청 지수는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 회복에 따라 주택시장이 주목받은 데다 낮은 모기지 금리로 대출자들의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4%에서 3.2%로 유로존 GDP 성장률 전망치는 2.3%에서 2.2%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뉴욕 증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는데 유가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경제지표 내용이 나왔지만 시장에 힘이 되는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장영철 과장 자리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원자재주 그리고 또 원유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 이제 계속됐던 지금 리비아 사태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 좀 쉽게 결말이 지금 나지 않으면서 일단 유가 전쟁이라고 할 만큼 유가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유가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증시와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그 전망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소폭은 하락은 했지만 아직까지 그 리비아 사태에 대한 그런 우려가 계속해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안개 속에 좀 파묻혀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한 1.29포인트, 0.01% 정도 이제 하락하면서 12,21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3.05포인트로 2,751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크게 이렇게 마감하거나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시장 자체는 일단 리비아 사태에 대한 그런 우려 자체가 여전히 지금 이제 부식되지 않고 지금 나타나면서 좀 이렇게 전국이 좀 많이 불안한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도매 재고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는데요. 일단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부분 좀 나타났지만은 시장 자체는 그렇게 이슈로 좀 이렇게 부각되지 좀 못하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 유가에 대한 그런 불안 부분과 이 향후에 대한 전망 같은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좀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아직 뉴욕 증시부터 시작 글로벌 증시 자체 움직임 자체도 좀 약간 더딘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뉴욕 다우지수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큰 폭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그런 변동성 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꾸준하게 상승한 이유로 소요 사태 이후에 좀 이렇게 급격하게 중농 소요 사태로 하락했던 이후부터 패턴은 이제 여러 가지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5일선하고 21선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균등하게 가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에 큰 타격은 아직 주지는 않지만은 시장을 우려할 만큼에 대한 그 유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 자체가 다른 부분에 대한 그 악재가 출현할 경우에는 네.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아직까지 변동성이 좀 많이 큰 구간이 좀 있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는 그냥 전망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이런 그 지표보다는 일단은 리비아에 대한 그 소요 사태와 그다음에 유가에 대한 움직임 부분, 그다음에 투기 세력들의 그 움직임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작용되냐에 따라 가지고 다우지수부터 시작해서 그런 지수에 대한 그 글로벌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좀 이렇게 윤곽을 좀 많이 나타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미국 도매업체들의 재고 전달 대비 1월 수치가 개선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기업들이 여기에 맞춰서 물건을 많이 찍어내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풀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제 도매 재고 자체가 이제 시장 어떻게 보면 시장 성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 1월 도매 재고가 발표됐습니다. 전달 한 1.0% 정도가 나타났는데 실질적인 시장의 전망치는 한 0.9% 정도로 좀 예상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일단 1.1% 정도 포인트로 이제 나타나면서 시장의 그 전망치를 좀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컸던 게 최근에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오히려 소매업체 쪽에서 소매 쪽에서도 이렇게 판매 속도가 좀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이 미리 이렇게 선 주문 물량을 이렇게 재고로 좀 이렇게 쌓아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도매 재고 부분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일단 뭐 도매 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좀 이슈가 두 개로 좀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 도매 재고가 무조건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또 좋은 이슈도 아니고 또 줄어든다고 좋은 이슈가 아닌데 근데 경제 상황이 많이 비추는데요. 일단 최근처럼 이렇게 경제가 좀 이렇게 살아나고 소매 판매 활동이 좀 많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도매 재고가 많이 증가할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흐름을 좀 긍정적인 신호를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이렇게 안정을 좀 많이 찾아가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 소매 경기가 좀 많이 활성화되면서 판매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는 특히 소비재 같은 경우가 판매가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선주문 물량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향후에 대한 그 경제적인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소매 판매 전망 자체도 일단은 밝은 긍정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에 좀 많이 이렇게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내면적으로 보면 일단 뭐 자동차라든지 뭐 컴퓨터 그다음에 원자재 부분에 대한 그 판매가 좀 많이 좀 나타나면서 도매 매출 부분이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이런 도매 재고 같은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내 버리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 일단은 내일 뭐 발표될 예정인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수입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좀 약간 악화되는 그런 부분 좀 이렇게 반영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좀 많이 이렇게 굉장히 좀 관계가 좀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게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 자체는 요즘 들어서 미국 쪽에서 참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 밖에도 모기지 신청 지수가 눈에 띄게 상승세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 배경을 또 살펴보니까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살펴보죠. 네, 맞습니다. 뭐 최근 들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고용 부분 자체도 뭐 큰 폭으로 좀 많이 개선되는 효과는 좀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뭐 연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향후에 6개월 내에 고용 자체가 좀 이렇게 완연하게 좀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모기지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2.5%포인트 정도로 해가지고 전주 대비해서는 한 15.5 정도로 좀 많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모기지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좀 많이 좀 크게 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에 대한 그 주택 구매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을 때는 모기지 신청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늘어나면서 또 그렇지 않은 그 세제 혜택이 좀 많이 줄어들면 또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모습 보이는데요. 오늘 이번 것 같은 경우에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고용시장이 좀 많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가지고 주택 경기 쪽으로 그게 이제 불씨가 좀 다시 찾아가지 않냐 그런 해석이 좀 나타남에 따라가지고 일단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건 이분에는 일단은 그 리파이낸싱 부분 자체가 매주 찾아오는 리파이낸싱이 좀 가장 많이 컸던 게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모기지 금리 자체도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모기지 신청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분석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입니다. 핌코 산하의 펀드가 미국 국채를 비롯해서 정부 관련 증권을 모두 매각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증시 쪽에 관심을 두겠다. 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핌코 하면 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채권 기업 중에서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 핌코 같은 경우에도 국채부터 시작하고 정부 채권 자체를 일단 많이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발언 자체가 예전부터 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쉽게 말해서 그냥 미국채라든지 아니면 정부채 자체가 이렇게 시장이라서 크게 이렇게 메리트가 없다는 게 좀 많이 나타나면서 올해 그 수익률 관리 입장에서 아마 핌코에 대한 그 산하펀드 자체가 아마 채권을 좀 이렇게 일부분 좀 매각했던 부분으로 많이 풀이되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좀 많이 엇갈리고 있지만은 핌코 같은 경우는 채권 분야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한 그런 그 양상을 좀 많이 띠기 때문에 다른 주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투자보다도 아무래도 다른 주식형 채권 쪽에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머징 마켓에 대한 그런 채권 쪽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아마 이게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아마 미국 국채를 좀 이렇게 매각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지 다른 그런 우려보다는 그런 게 좀 많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또 주식 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 채권 쪽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 대한 그 수익률에 대한 불만 부분도 좀 많이 이렇게 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 재고 입장에서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많이 분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비롯해서 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약간의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의 모습도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 맞나. 최근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메릴린치 그룹에서 일단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을 했는데요.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예견된 하향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고유가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언급이 되면서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미국 그 국내 GDP 총생산을 한 4.3%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4.8% 정도로 경제 성장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부각될 거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일단 글로벌 성장률 자체를 전망치를 좀 이렇게 하향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그 이면에는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자체를 지금 현재 $120 정도로 봤을 때 경제 그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정도 일부분 하향을 한다 그랬지만 유가가 만약에 한 150불 나가서 150불 이상이 만약에 가버리면 글로벌 전반적으로 경기 후퇴 양상을 많이 뜰 것이라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이전번에도 나왔을 건 고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런 리포트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글로벌 그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일단 최근 들어 신규 리포트 자체가 고유가를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경기에 따라서도 유럽에서 굉장히 좀 많이 쓰는 또 기름 중에 하나가 브렌트유인데요. 이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102까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한 $120 정도로 상승하게 되면 유럽 전시 장치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고성 멘트를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사실인데 뭐 이런 부분 자체가 고유가가 만약에 그대로 리비아 사태가 뭐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이제 반영될 경우에는 좀 이런 약간 악재성 멘트가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뭐 최근 들어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이렇게 활성화를 좀 많이 찍고 있는 상태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찬물을 뀌는 그런 하나의 그 양상이 되겠는데요. 일단 고유가 부분, 뭐 글로벌적으로 또 모든 그 기업이라든지 정부든지 빨리 이거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많이 예상됩니다. 네. 미국 경제가 의외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유가 때문에 정말 힘들잖아요. 미국 쪽은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보니까 지금 뭐 SK 주유소 일부에서는 그 휘발유 값이 2,300원대까지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데요. 특히 뭐 산유국인 아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석유 의존도 굉장히 좀 높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고유가 시대에는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석유가 산업 쪽에서는 굉장히 좀 큰 틀을 많이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 고유가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도 글로벌 경기라든지 아니면 그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이게 경제가 좀 이렇게 많이 안정을 찾아가는데요. 그 내면에 좀 분석된 기사를 보면 좀 이렇게 2008년보다 좀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그런 관심 분야가 좀 많이 높아졌다는 게 일단 뉴스로도 좀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인 하면 제일 먼저 나는 게 그 픽업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SUV 같이 좀 이렇게 기름을 많이 먹는 그런 차량들을 좀 많이 선호하고 좀 대형 차량을 좀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 트렌드 자체가 좀 소형차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부분은 소비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비라든지 연비 부분에 대한 그 에너지 효율도 좀 많지만은 또 이게 비축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 좀 캠페인이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대형 미국 3대 자동차 회사들 자체도 일단 대형 차량보다는 약간 소형차와 그다음에 그 일본 차량 같이 연비 효율이 좋은 차량들을 좀 많이 이게 생산하고 판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의 수요를 좀 많이 공급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에너지에 대한 그런 그 에너지에 대한 효율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석유에 대한 그런 의존도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소폭 완화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면서 아마 고유가에 잘 버틴다는 그런 뉴스가 좀 많이 나타났던데요. 일단 뭐 미국 경제도 그렇겠지만 일단 유가가 이 이상 또 올라버리면 일단 뭐 유가가 만약 이 이상 올라버리면 뭐 글로벌 국가 중에서 버틸 국가가 지금 과연 몇이나 존재할지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좀 의구심이 좀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석유를 비롯해서 좀 여러 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도 어제 같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락 마감에 좀 들었는데요. 일단 리비아 사태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독일이 1월 산업 생산이 좀 발표났는데요. 일단 건설 경기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되면서 전달 대비 한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독일 경제가 최근 들어 좀 많이 유럽 증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버팀목으로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좀 많이 긍정적으로 좀 효과로 좀 많이 발휘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유럽 증시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그런 압박이 좀 많이 강한 것 같고요. 특히 원자재와 그 에너지에 대한 그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 부분의 에너지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경우에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금 하락하는 그런 많이 패턴을 보이는 게 시장에서 좀 많이 우려로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포르투갈 정부가 10억 유로 규모의 단기 국채 입찰에서 이전 입찰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르투갈이 일단 이전물 국채를 한 10억 달러에 다시 또 재발행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발행 금리가 5.993%로 해가지고 1월 달에 발행했던 게 약 한 6%대 정도 됐는데요. 1월 달에 발행했던 것보다도 좀 더 그 고금리로 좀 많이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포르투갈 자체가 지금 이제 구제금융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 구제금융보다는 일단 국채 발행으로 일단 자국으로 좀 이렇게 많이 해결할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10억 달러가 넘는 이 국채를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발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정부에 대한 그 세수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일단 또 일각에서도 좀 구제금융에 대한 그 신청 부분 자체가 여전히 많이 상존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포르투갈 정부 입장에서는 외부에 대한 구제금융보다는 일단 내부적으로 뭐 국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정부채를 발행해가지고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이렇게 많이 힘에 붙여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좀 최근에 리비아 사태 때문에 좀 많이 잊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유로존에 대한 위기 자체도 지금 이제 전혀 해결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최근 리비아 사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터져 나올 경우에는 이 이중악재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자체가 많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르투갈이라든지 유로존에 대한 그런 위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재해석을 하면서 시장 자체를 좀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걸 좀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을 좀 한번 좀 집중 있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유가는 하락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시장 소식 한번 종합해 볼까요? 네, 일단 어제 주간 원유 재고 보고가 지금 발표됐는데요. 일단 전달에 한 40만 배럴 정도가 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일단 전망치 한 60만 배럴 정도 상승하실 것이라고 좀 예상했는데요. 일단 발표됐던 게 250만 배럴 정도로 좀 상승했습니다. 일단 원유 재고 자체가 지금 이렇게 250만 배럴 정도 큰 폭으로 좀 상승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석유에 대한 그런 수요 부분에 대한 그 공급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을 좀 많이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 리비아 사태 때문에 고유가에 대한 그 석유 재고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우려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 일단 주간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축류가 좀 많다는 게 좀 나타나면서 그 국제 유가 자체가 상승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104.38달러에 오히려 장 초반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좀 장 하반반 들어가지고 주간 그 원유 재고가 좀 이렇게 상승 부분이 좀 나타나면서 104.38달러에 좀 안정적으로 좀 마감했던 게 좀 특징이었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0.2% 정도 상승했습니다. 온스당 1,429달러로 좀 마감했는데요. 일단 금값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가 상승 부분에 맞춰가지고 좀 계속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도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아무래도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해지 부분 자체가 더 이상 또 계속 많아지지 않나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로 한 0.12% 정도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76.7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밤에 지표가 한 3개 정도 발표되는데요. 일단 다 좀 이렇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1월 무역 수지하고 2월 재정 수지, 그 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1월 무역 수지하고 2월 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전치에 비해서는 일단은 좀 이렇게 적자 부분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미국 도매 재고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역 수지 자체가 좀 이렇게 악화 길로에 좀 놓을 것 같고요. 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세수에 대한 그런 완화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정부가 그만큼 활성화 있게 양적 완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다는데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소폭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 자체는 크게 타격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시장 자체는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AP통신 주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북한이 우리 측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주민 4명의 북측 가족들이 나와 인터뷰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으로 돌아오라며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족을 동원해 인도주의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귀순 의사를 밝힌 박모 씨 등 4명이 남한에 억류돼 있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송환을 요청하는 가족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제목은 남조선 당국의 비열한 귀순 모략 책동을 준열이 단죄 규탄한다입니다. 박 씨 어머니 김옥진 씨로 소개된 여성은 우리 딸에게 더 이상 귀순이라는 치욕을 강요하지 말고 억류시킬 때 차림새 그대로 어머니 품으로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모 씨의 아내라는 김현숙 씨도 남편은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조국을 배반할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뭘과 모자라서 귀순한다 말인가라며 남측을 비난했습니다. 홍 씨의 딸과 복모 씨의 부모, 옥모 씨의 아내도 차례로 화면에 등장했는데 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말을 웅변하듯 이어나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4명의 귀순이 남한의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남측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동영상을 내놓은 것은 가족의 생이별을 강조함으로써 남한을 압박하고 주민 31명의 전원 송환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반격으로 리비아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반정부 세력의 카다피 축출 투쟁과 향후 정부 구성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 원수의 퇴진을 기치로 내건 리비아 반정부 세력이 최근 카다피 진영의 반격이 강화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반정부 세력은 카다피 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리비아 국민은 물론 서방 세계에 보여주려 노력해왔습니다. 비록 정교하진 않지만 과도 정보라는 외형을 갖추었고 오합지졸로 평가되는 시민들을 무장시켜 전투에 나서 나름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반군이 리비아 정부 측 공세에 서서히 밀리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외국의 개인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양상입니다. 반군 세력은 이번 주 들어 빈자와드에서 카다피 진영의 반격에 밀려 라스라누프로 후퇴했으며 수도권 도시 자위야와 항구 도시 미스라트에서도 밀리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륙 오지에서는 식량 등 생필품 부족으로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칫 내전 양상을 띠고 있는 현재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야권이 추구했던 분열된 종파와 부족의 통합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비아군 장성이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 원세 메시지를 지니고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카이로 공항 소식통에 따르면 알-자위 리비아군 소장이 개인 항공기 편으로 몰타와 그리스 영공을 거쳐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알-자위 소장이 카이로에 도착한 시점은 카다피가 외신 기자들이 머무는 트리폴리 시내의 한 호텔을 찾아 퇴근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리비아 정권은 자국 내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15일 이래 지금까지 시민혁명 이후 들어선 이집트 군부와 전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알-자위 소장의 카이로 방문은 아랍 연맹 외무장관들이 주말 카이로에서 회동해 리비아에 대한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가 지닌 메시지가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반대하는 카다피의 입장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EU가 회원국 국민 대피와 인도주의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해 리비아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공동안보, 국방정책에 근거한 군사작전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외교대표는 또 군사작전을 검토하는 데는 신중한 분석과 함께 위임 여부, 필요한 자원 조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이 명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안보리 결의를 필요로 하는 비행 금지 구역 설정보다는 아래 단계 군사적 개입으로 인도주의 차원의 군사 작전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다단계 군사적 개입의 첫걸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치입니다. 마틴 슐츠 사회당 그룹 대표는 심지어 카다피는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국제법정에서 처벌받아야 할 살인마라며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슈턴 외교대표는 나토, 미국, 아랍연맹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무슬림과 콥트 기독교인 간의 유혈 충돌이 벌어져 10명이 숨지고 14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콥트 기독교인 1000여 명은 카이로 각지에서 지난주 무슬림 폭도의 방화로 테란에 있는 한 교회가 불에 탄 것에 항의 시위를 벌이다가 무슬림 주민들과 충돌했습니다. 콥트 기독교인들이 주요 간선 도로를 점거하고 폐타이어에 불을 붙이며 시위를 벌이자 무슬림 주민들이 총기 등으로 맞서면서 유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AFP 통신은 보건부 구급서비스 책임자의 말을 인용해 10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기독교인 청년과 무슬림 처녀 간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은 두 집안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종교가 다른 커플 간의 사랑이 집안 간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두 종교 공동체 간의 유혈 충돌은 지난달 11일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몰아낸 시민혁명 이후 처음입니다. 시민혁명 때 한 목소리로 무바라크의 퇴진을 외쳤으나 지금은 서로 반목하고 있어 두 종교 간 갈등은 과도기 권력을 준 군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노랑 그바그보 대통령의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안군이 시위대의 발포에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최대 도시 아비장에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통령, 당선자인 알라산 와타라의 지지자 집회에 보안군이 시위대의 발포에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시위 참가자인 엘렌 소메는 무슬림과 기독교인 등 시위대가 기도하며 연자 시위를 벌이고 나서 생장교회로 행진했는데 밖에서 총소리가 났다며 부상자 14명을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소매는 트럭 한 대에 탄 그바그보 측 병력을 거리에서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날 아비장 공항 인근 토르부에에서 여성 시위대 200명이 거리 행진을 하려다 소총과 칼로 무장한 그바그보 쪽 청년 약 50명이 출현해 시위대의 위협에 해산시켰습니다. 작년 11월 대선 이후 코트디부아르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유엔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365명이 숨졌으며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장례식장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36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테러 역시 파키스탄 탈레반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 근처에서 반탈레반 민병 대원들을 겨냥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36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테러는 친정부 민병대 사령관 부인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300여 명 사이에 섞여 있던 테러범이 폭발물을 터뜨리면서 발생했습니다. 마타니 마을은 탈레반에 대항하는 부족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현재 TV는 조문객들이 모여 있었던 먼지 뒤덮인 텅 빈 광장에서 피 묻은 신발들을 수습하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한 목격자는 테러범이 1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장례식이 시작될 때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생존자 알란 칸은 우리는 그가 조문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폭탄을 터뜨렸다고 폭발 순간을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파키스탄 탈레반이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이 작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2,7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숨진 민간인 수가 2,777명으로 전년보다 15% 급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인 희생자 중 75%는 반군에 의한 것이며 16%는 외국 군대와 아프간 정부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9%는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유엔 아프간 지원단의 한 대변인은 지난해 연간 민간인인 희생자 수는 2001년 미군에 의한 탈레반 정권이 축출된 이후 가장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프간에서는 연합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문제가 지난주 나토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9명이 숨진 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지 미 사령관의 공개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7일 아프간을 직접 방문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이외 지난해 자살 공격과 폭발물에 의해 1,141명이 숨졌으며 친정부군에 의한 공습으로는 17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담배 진열 판매가 금지되고 담배 포장도 눈에 띄지 않게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영국 보건부는 내년 4월부터 대형 상점에서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하고 담배값 포장도 화려하지 않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충동적으로 담배에 손을 대게 되는 청소년층의 흡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 상점은 2012년 4월부터 담배를 판매대 아래에 보이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소형 가게들은 2015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캐나다, 아일랜드, 핀란드 등의 국가들은 이미 담배 진열 판매 금지와 비슷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영국 내에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도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이와 함께 담배 제조업체들이 담배값 포장을 단순화하고 브랜드를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대신 경고 문구를 크게 보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구수한 시골 냄새를 도심 속 집에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소 방귀 냄새를 담은 캔 제품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통조림 제품들로 주목을 받아온 독일에서 이번에는 소 방귀 냄새를 담은 캔 제품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독일 디자이너 다니엘라 돌로는 도시에서 시골의 냄새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 방귀 냄새를 담은 이색 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한 개 5파운드인 이 캔 제품의 이름은 외양간의 향기입니다. 독일 바이에른 지역 외양간 고유의 냄새를 느낄 수 있도록 다니엘라는 외양간에 산업용 탈지면을 매달았다가 냄새를 흡착해 알루미늄 캔에 봉합하는 식으로 이 이색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제품 외에도 말냄새나 돼지, 거름 냄새 등을 담은 제품들도 등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래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기량을 가진 소년이 있습니다. 격투기 분야 천재 소년 함께 보시죠. 작은 체구의 이 소년은 또래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격투기 재능을 지녔습니다. 모이칸 헤어스타일로 외모에서부터 강력한 포스를 풍기는 화제의 주인공은 8살 레슬러 스티브 폴링. 이 소년은 자신보다 더 큰 체구를 가진 상대를 현란한 기술로 집어 던지고 단숨에 메어칩니다. 약 3년 전부터 어린이 레슬링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스티브의 전적은 256승 26패입니다. 프로 격투기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려한 기술을 뽐내는 8살 소년에 대한 관심은 누리꾼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동물 떼죽음의 공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남부 레돈도 비치의 킹하버에서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의문의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현지 신문에 따르면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해변에 멸치, 고등어, 정어리 등 크기가 작은 어류 등이 배를 드러낸 채 죽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대재앙에 충격을 받은 한편 어류 사체 때문에 어선을 움직이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물고기 떼죽음을 일으키는 화학약품이나 기름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경찰은 이번 재앙이 기상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한 누리꾼이 공개한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발로 자전거를 타는 강아지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탄 견공과 그 뒤를 두 발로 서서 나란히 줄지어 따르는 6 강아지들의 모습이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앞발로 핸들을 조종하고 뒷발로 직접 페달을 돌리며 네발 자전거를 운전하는 리더의 모습이 인상적이다고 하는데요. 그 뒤를 따라 서로의 등에 기대어 두 발로 총총 걷는 6마리 포메라니안 강아지들의 모습이 정말 귀엽다고 말합니다. 이미 타이완 인기 TV쇼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바 있는 이 강아지들은 타이완 남부의 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강아지들입니다. 다음 주 말쯤이면 근 20년 만에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져 조금 더 큰 보름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밤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달 근지점에서 보름달이 뜨는 보기 드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밤 전체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 달은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인 38만 킬로미터보다 약 3만 킬로미터나 가까운 지점에 접근합니다. 달은 매달 달 근지점에 도달하지만 이 지점에서 보름달이 뜨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데요. 한편 외신들은 달 근지점에서 보름달이 뜨는 현상을 슈퍼달이라고 부르며 이때마다 심각한 이상기후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혈관 파괴 버거 기억하시나요? 이번엔 영국에서 괴물 버거가 등장했는데요. 무시무시한 버거의 크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이 괴물 버거는 칼로리가 자그마치 13,400칼로리에 달합니다. 또한 지름이 30cm, 치즈 40장, 통양파 2개, 토마토 3개, 양상추 1통, 그리고 페트로 쓰인 고기가 무려 3kg에 달하는데요. 참고로 이 칼로리는 성인 남성의 일주일 권장 섭취량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버거의 가격은 30파운드, 약 55,000원이지만 2시간 내 햄버거를 다 먹은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을 뿐더러 200파운드를 상금으로 준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동 현지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 취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오는 28일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출범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예산 배분과 조정권 등을 놓고 부처 간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출발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성실납세 확인제로 이름을 바꾼 세무검증제 도입 관련 법안이 세무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는 등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칼 아이칸이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현재 운용 중인 펀드에서 외부 투자금 17억 6천만 달러를 투자자들에게 전액 반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골프 상품권 발행이 추진됩니다. 한국골프장 경영협회는 최근 논의를 거쳐 각 회원사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걱정했던 일들이 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 사업 수주 취소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국내 업계에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중동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되면서 결국 우려했던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유럽 메이저 플랜트 업체들의 그 수주가 잇따라 불발되고 있는데요. 오만의 수르시의 1700메가와트급 민자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추진했던 미국의 AES 오아시스 에너지사는 최근 이 사업을 취소하고 철수했습니다. 네. 총 14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로 인해 시공을 맡기로 했던 우리나라 모 업체도 그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최근 오만까지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면서 사업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를 한 것 같은데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대형 발전소 프로젝트가 잇따라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60메가와트급 살화 발전소 프로젝트가 최근 유럽계 업체의 사업 포기로 완전히 백지화됐는데요. 이 사업은 총 29억 달러짜리 초대형 프로젝트여서 국내 건설사들의 시공권 확보가 기대됐었습니다. 플랜트 업계는 무엇보다 사우디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중동 최대 플랜트 시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취소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이와 함께 사우디에서 추진됐던 슈쿼크 발전소 프로젝트 역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메이저 업체들이 건설 사업에서 설수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시공 물량을 잃고 있는데요. 아직 1사분기가 채 지나지 않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발주가 취소되는 등 해외 사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내 업체들의 해외 수주는 안 그래도 연초부터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외 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해외 수주 계약 금액은 7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6억 달러와 비교할 때 73%나 줄었습니다. 네. 특히 중동의 정정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이 지역의 수주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해외 건설 수주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중동은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 716억 달러 중 6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는데요. 해외 수주의 텃밭인 중동에서 수주가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 전체적인 수주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금 회수가 관건인 사업에서 불확실성은 최대 리스크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결국 이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건설업계의 시름은 계속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쿠웨이트에서 플랜트 사업을 수주했다 이런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런 소식 조금씩 들려오고는 있는데 이런 소식마저 앞으로는 좀 들리지 않거나 아니면 기존에 확정됐던 그런 사업들이 취소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국가과학위원회, 정부가 R&D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각 부처의 기싸움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달 28일이면 이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제 국가회의가 출범을 하는데요. 아직 출범하려면 2주 정도 남긴 했는데 네네. 아직 출발 전부터 좀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허울뿐인 컨트롤 타워로 전락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국가에는 현재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 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이제 국가에서 주장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과 배분은 기획재정부만의 고유 업무로 국가의 역할 강화는 좀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네. 국가의 역할 확대에 대해 지식경제부도 반감 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사업은 원래 국가 R&D 사업은 원래 좀 지경부가 책임지는 것이었는데요. 네. 국가회의가 생긴다고 해서 지경부의 그런 관할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가회의의 핵심 기능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관되긴 하지만 실제 R&D 예산을 배분 조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교과부 및 지경부와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네. 국가위의 역할 규정이 기존 부처와 애매모호하게 돼 있고 관련 부서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위가 올 상반기에 출범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기능은 올해가 아닌 내년 2013년 국가연구개발 예산부터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가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인 내년 12월 대선 이후 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네. 정부 조직 개편을 시도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국가위 운명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요. 이 가운데 교과부와 지경부는 차관급인 상임위원 자리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성실납세 확인제에 조금 허술한 면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초점은 세무사가 자기 세무를 이제 검증할 수 있다는 그런 구멍인데요. 네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그런 속담이 떠오릅니다. 일단 성실납세 확인제, 성실신고 확인제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세무 검증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세무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무사는 세무 검증의 주체이면서 또 세무사의 세무 검증 주체이면서 또 고소득 세무사의 경우 세무 검증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고소득 세무사가 스스로 자신의 납세 검증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안에 세무사는 타 세무사에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시행령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요. 그래도 법률로 이제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변호사는 자동적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도 변호사는 세무 검증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변호사는 세무 검증을 잘못했을 때 징계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하긴 했는데요. 일단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특정 업계에만 허가를 주는 게 법률상 맞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 이렇게 세무사에만 좀 유리한 제도이다 보니까 이 제도가 공무원 출신 세무사를 위한 정관예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세무공무원 출신이 세무사를 하는 관행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2000년 이전에는 세무사 자격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땄었는데요. 이 때문에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은 퇴직 후 세무사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네. 판사나 검사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나서는 경우가 비슷한 상황이죠. 국회에서 이번 세무검증제도 도입 법안이 사실상 변호사와 세무사 중 세무사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세무공무원과 세무사의 고리가 조세비리의 한 배경이라면서 다만 정부가 제도를 얼마나 엄격하게 운영하느냐가 세무검증제의 세무사 특혜 논란을 잠재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칼 아이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일부 대금을 또 반환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위기의 책임을 지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참 흥미로운데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예,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칼 아이칸이 칼 아이칸 하면 이제 KTNG가 떠오르실 텐데요. 네네. KTNG를 싼 값에 샀다가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남겼었죠. 네. 예, 유명한 미국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칼 아이칸도 결국 중동 정정 불안에 좀 가슴을 졸이고 있는 소식입니다. 네네.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외부 투자금을 모두 되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주주 서한에서 지난 2년 동안 시장이 급속하게 회복되긴 했지만 최근 중동 정정 불안을 비롯해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또 다른 시장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다시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이칸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08년 투자자들에게 끼친 손실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고 말했는데요. 2008년 당시 아이칸의 펀드는 연간 36%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는 아이칸의 헤지펀드 운용 역사상 최악의 실적이었습니다. 아이칸이 운용 중인 아이칸 엔터프라이저스 펀드의 운용자산 규모는 현재 7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중 외부 투자자들이 맡긴 자산은 17억 6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한때는 운용 규모가 이보다 훨씬 컸는데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상당액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동안 아이칸은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회사의 지분을 사들인 후 경영권을 위협한 뒤 지분을 비싼 가격에 되파는 투자 기법으로 수익을 추구해서 상어라는 별명이 붙여졌었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KTNG가 대표적입니다. 1,500억 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손에 쥐고 한국을 떠난 바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커피 상품권이 시중에 나와서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제는 또 골프 상품권이라는 게 나오게 됐다고 해요. 살펴보죠. 예. 커피 상품권이 나왔을 때도 커피를 마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인기를 끊었었는데 골프도 여러 가지 저변이 좀 확대된 점이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수요 증가의 목적도 있겠고요. 일단 골프장 이용료를 현금 대신 결제할 수 있는 골프 상품권 발행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국 골프장 경영협회가 최근 골프 전용 상품권 발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뒤 각 회원사 골프장 측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단 골프장 상품권이 골프장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일단 찬반 여부 및 가맹점 가입 의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네. 골프 전용 상품권은 몇몇 골프장과 가맹점 계약이 체결된 일부 상품권과 달리 골프장협회 257개 전 회원사 골프장에서 통용됩니다. 상품권 발행은 최근 골프장 공급 증가와 이용객 감소에 따른 매출 증대 방편의 하나로 제시됐는데요.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213곳, 대중 골프장 169곳 중에 새 이용 연인원은 2,572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0.7%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골프장 수는 2009년보다 43곳 늘어났지만 입장객은 줄어 경영지표인 1홀당
한 홀당 이용 인원은 11%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네. 일단 상품권 발행에 대해 업계는 좀 반기는 모습인데요. 특히 제주 등의 이용객 감소 추세 지역과 대중대 골프장들은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등을 꺼리는 골퍼들도 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개별 골프장의 경영 여건상 실효성에는 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성수기나 인기 골프장 쏠림 현상으로 만약 예약이 안 될 경우에는 상품권을 갖고 있어도 가치가 좀 반감된다는 거죠. 네네. 어쨌든 상품권은 현금에 비해 소비 저항이 적은 만큼 어느 정도는 파이를 키우는 효과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네. 이준희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샘플러스에서 이 전문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을 해드립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해법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우리 시장 오늘 출발 사항과 함께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